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의 4개 열전 중에서 17번째 위공자 열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공자는 위나라의 공자였습니다. 이름은 위무기,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기는 신릉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위공자, 신릉군, 그 다음에 무기 모두 다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공자는 전국시대의 사공자 중에 제나라의 맹산군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조나라의 평원군 말씀드렸고, 사공자 중에서 세 번째 사람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약간 어렵고 힘드신 그런 분들과 소통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오늘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위공자는 사람에 대한 귀천을 두지 않고 인한 사람이고 선비 같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차별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던 그런 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이 4명의 공자 중에서 인재를 가장 또 잘 알아보고 선비를 가장 존대하는 그런 어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공자 열전에서 주제, 핵심어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위나라 공자는 겸손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사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능력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공자 열전에서는 고사성어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요. 절부구조다. 그래서 훔칠 절자에 병부병자, 구할 구자에 조나라 조자, 이렇게 써서 병부를 훔쳐서 조나라를 구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 중에 위나라 위공자는 사실 위나라 사람인데 조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나라의 평원군과 오늘 소개되고 있는 위나라의 위공자 신릉군은 서로 처남 매부지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위공자의 누나가 조나라로 시집을 가서 조나라의 평원군의 아내가 됩니다. 조나라의 평원군은 위공자에게 있어서는 매형이 되겠고요. 또 위공자는 조나라 평원군의 처남이 되는 관계죠.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국시대 위나라의 안희왕이 BC 276년에서부터 243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 시점이 진나라가 세력 확장을 통해서 조나라의 장평정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2년 뒤에 그 기세를 몰아서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까지 포위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전후의 이야기죠. 이 신릉군은 위나라 소왕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 다음 때 안희황과는 배가 다른 형제인데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위나라의 안희황이 나오고, 빈객으로 문직이었던 후영, 그 다음에 백정이었던 주애, 위나라의 장수인 진비장군, 그 다음에 위나라 왕의 여자라고 보일 수 있죠. 여의라는 사람, 조나라의 회문왕과 평원군, 또 평원군의 처, 그리고 조나라 빈객 중에서 처사라고 하는데, 이 처사라는 표현은 자연인입니다. 인자한 덕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자연인 모공과 설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마지막에 한나라를 일으켜 세운 유방 고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 내용에서 위공자는 과연 누구인지, 위공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재상이 위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진나라의 재상 범저 있지 않습니까? 범저라는 사람이 사실은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사신으로 수행원을 쫓아서 제나라에 갔다가 제나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여 이 위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위제로부터 우회를 받게 돼서 무척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쌓여져서 변속간에 뒷간에 이렇게 버려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상황을 잘 슬그럽게 벗어나서 또 진나라로 이동해 간 다음에 진나라에서 유세를 통해서 재상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 범저가. 근데 이 범저가 자기 고향이지만 윗나라에 대한 원한이 많았고 특히 그 중에 자기를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한 윗나라의 재상 위제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윗나라에서는 이 진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지금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 위나라까지 쳐들어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나라 수도 대량을 이미 진나라가 계속해서 포위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는 사실상 진나라의 위세가 확장되면서 걱정에 앞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점이죠. 두 번째로 또 이 위나라의 위공자의 성품을 좀 말씀드려 보면 위공자는 어질고 어진 선비뿐만 아니라 누구나 존귀를 따지지 않고 어질다 하면은 반드시 예우로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공자는 교만함도 없는 사람이고 또 상당히 겸손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제국들에서 위공자를 찾아서 빈객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오히려 주변 제국들은 이 위공자가 빈객을 잘 대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 세력이 모아지는 이 위나라의 위공자 때문에 위나라를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내용 첫 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나라 신릉군과 형인 위왕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봉화대에 불이 지펴진 겁니다. 그래 보고가 들어와요. 조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지금 빨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나라 왕은 바둑을 두다 말고 불안해진 거예요. 이웃나라인 조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그래서 바둑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두고 있던 위공자 신릉군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조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나라 왕이 지금 사냥을 나온 것 뿐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바둑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또 첩보원이 그 군사가 다가와서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조나라가 우리 위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조나라 왕이 사냥을 나온 거입니다. 그러니까 경보 해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나라의 왕은 신통한 거예요. 이 공자가. 그래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랑 바둑 두면서도 조나라 왕이 사냥터에 나온 건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위나라 위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조나라 왕 가까이에 간첩을 하나 딱 심어놔서 정보통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조나라 왕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정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과 이런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위나라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왕 입장에서는. 근데 이 위왕은 약간 쪼잔하고 약간 시기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자기 동생, 배달한 동생이지만 비록 위공자 신릉군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경계를 하고 멀리하면서 오히려 위나라의 나랏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싹 뺍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 있고 정보력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해서 기회로 삼는데 오히려 위나라의 위왕은 자기 동생인 신릉군 위공자가 너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용하지 않고 경계를 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서 위공자가 위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선비를 모시고 많은 빈객들을 갖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점에는 두 명의 빈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영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바로 이어서 주애라는 사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후영은 숨어 사는 선비였는데 직업은 위나라에서도 덕문 쪽에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도 약간 70세
노령 상태였고요. 또 한 사람 주예라는 사람은 후영에 가까운 친구였는데 직업은 저작거리 시장에서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백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위공자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어느 날 이 위공자가 후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질고 착한 독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을 빈객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영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내가 당신을 빈객으로 모시겠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후영이 나는 항상 이 나이 먹도록 깨끗하게 살아왔고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위공자는 후영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빈객들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회 내지는 잔치상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칫날에 자기 마차를 몰고 후영을 맞이하러 잔치장에 뭐 그냥 초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시러 나가는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마차의 왼쪽을 비워뒀다. 이제 후영이 앉을 자리인데요. 이 왼쪽이 상당히 이제 귀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몰고 동문까지 간 거죠. 그래서 동문에 가서 문지기인 후영 보고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다. 빈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시러 왔으니 이 마차에 오르시죠. 이렇게 하니까 후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위공자를 좀 시험해 보려고 옷도 다 떨어진 거 허름하게 입고 또 뭐 복장도 완전 하지 않고 대충 해서 마차를 그냥 타라고 하니까 사양도 않고 얼렁 타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버릇없이 행동을 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좀 질리게 만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차를 그냥 탔어요. 그리고 한참은 이제 위공자가 준비한 그런 잔치상에 가는 도중인데 위공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가지 말고 나 좀 저쪽 내 친구 좀 만나고 가야 되는데 마차를 돌려서 거기 좀 들렀다 가십시다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 사람 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지 할 텐데 이 위공자는 그러십니까? 그러면 거기 들렀다 가시죠 하고 다시 방향을 꺾어서 시장 쪽으로 갑니다. 시장에 와서 자기 친구를 만난다고 이제 내려가지고 딱 갔는데 푸주간에 백정일로 고기를 써는 주회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주회를 만나서 시간을 조금 끌고 있습니다. 빨리 출발하지 않고. 근데 그 당시 보통 사람 같으면 위공자 같은 경우는 공자잖아요. 어찌 보면 왕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시장 복잡한 데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화를 낼 수도 있을 건데 오히려 위공자는 더 느긋한 표정을 지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러니까 후영은 그때서 눈치를 자꾸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저분이 저렇게 여유있게 기다려주니 안 갈 수도 없고 다시 이제 마차에 올라타고 잔치 준비된 행사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 위공자는 후영이 아무리 이렇게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후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이제 잔치상에 도착해서 위공자가 후영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건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후영이 그때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사실 공자님한테 무례한 행동을 좀 했다. 근데 내가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자가 나를 잘 이렇게 모셔줘서 나는 너무 고맙다. 또 내가 그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도중에 저작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을 많이 했다. 당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공자님이 모시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릇없이 구나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나를 많이 욕했지만 내가 많이 욕을 얻어먹어야 사실 이 공자님이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있는 이 공자님이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추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영은 자기가 좀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위나라의 이 위공자 신릉군을 높이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잔치가 모두 끝나고 후영은
위공자의 상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후영은 나중에 자기 그 푸족간을 들렀을 때 만났던 백정 친구 주예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분도 꼭 빈객으로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위공자는 이제 그 뒤로도 이 백정이었던 주예에게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주예는 그때마다 사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후영은 빈객으로 들어갔고 주예는 아직 이제 시장 바깥에 푸족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 나라 안유왕이 약 한 20년 정도 집권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 이제 진나라가 장평의 전투에서 조나라를 40만을 생매장시키고 또 2년 뒤에 조나라 한 단까지 공격을 하게 되니까 조나라의 전국 공자 4인 중에 하나였던 평왕군이 자기 처남인 위나라의 신릉군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조나라 좀 도와달라. 지금 한 단이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 위나라에서 지원 병력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이 위나라 왕 안희왕이 10만의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위나라 장군이었던 진비에게 장군으로 딱 명명을 하고 당신이 군대를 몰고 가서 조나라를 좀 도와라 하고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진나라가 조나라를 우리가 지금 공격해서 조나라를 깨고 있는데 만약에 조나라를 도와주겠답시고 나서는 나라가 혹시라도 있으면 내가 이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공격해서 끝내면 바로 이어서 그 대상은 두 번째로 선정해서 또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조나라를 도울 생각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놉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위나라 왕이 약간 좀 쪼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출발한 진비 장군에게 위나라 땅 중에서 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지역이 아마 뭐 조나라와 위나라의 중간쯤 되겠죠. 이 업이라는 지역에 진을 풀고 주변 정세를 잘 보면서 조나라를 덮는 척 하지만 넘어가진 마라. 그냥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연락을 합니다. 진비가 업이라는 지역에서 더 이상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향하지 않고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다급해진 조나라의 이 평원군은 자기 처남인 위나라의 위공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야 처남 너 그러면 못 쓴다. 내가 너 위공자 처남 어질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너 그러면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해도 우습냐? 지금은 내 처이지만 너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하면서 5만 가지 섭섭함을 다 드러내는 그런 편지를 위공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공자는 그 편지를 딱 읽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덥게 도와야 되겠는데 군대는 저기 출정을 했는데 나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공자가 스스로 사비 털어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군대 모아서 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전차 100대로 사병을 끌고 있는 출정을 한다고 출발을 합니다. 이때 위공자의 심정은 이 조그마한 변변치 않은 이 군대 가지고 진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막상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각오로 이제 나가는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동문에 근무하고 있는 후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해서 이제 내가 전투에 나간다. 그리고 작별 인사하려고 당신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했더니 이 그동안 잘 대우받던 후영이 이 공장에 기껏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십니까 공자님? 힘껏 잘 싸우시고 돌아오세요. 저는 늙어서 쫓아갈 수가 없네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작별인사가 끝났으니 뭐 가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위공자는 병력을 끌고 이제 문 바깥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막 되게 서운한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 내가 후영을 이렇게 대우해줬나?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거였나, 후영한테? 저렇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너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찜찜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결국 돌아서서 안 되겠다. 내가 후영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는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후영한테 다시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영이 딱 보고 묻기도 전에 하하하 웃으면서 내 공자님이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돌아올 줄 알았느냐? 이러니까 내가 일부러 공자님한테 그 공자님의 다급한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고 대충 얘기한 것이다.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반드시 다시 회군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래 나 사실 당신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싶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 후영이 지금 그렇게 나가면 죽는 길밖에 없는데 나한테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 제안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공자님 마음이 후련하실 겁니다. 라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딱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후영이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보통 사람은 내가 당신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동안 잘 대주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나 진짜 서운하다.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을 텐데 이 위공자는 후영이 그렇게 섭하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후연이 돌아온 공자에게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 지금 현재 왕의 첩인 여의라는 여인이 예전에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그 살인자를 찾아서 그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공자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의, 이 왕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왕실, 침실에 자유자재로 들락달락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해라. 뭘 부탁하냐면 지금 조나라의 도로 파병 나간 지금 지치하고 있는 진비 장군이 부절을 갖고 왔다. 근데 그 부절을 왕이 갖고 있는 반쪽 나머지 부절을 여의에게 훔쳐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진비가 있는 지금 정치하고 있는 진비에 가서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부절을 보여주고 진비를 교체를 해서 당신이 장군이 되어서 그 군사를 끌고 위나라를 들어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라는 여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여의라는 여자가 그걸 들어줘요. 그래서 왕 침실에 나머지 부절 하나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먼저 부절을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왕이 군사를 맡길 때 호랑이 모양으로 생긴 그 표식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출장하는 장군에게 주고 하나는 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절 나머지 반쪽을 나중에 맞춰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건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부절을 왕이 갖고 있다가 어떤 유사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이 부절을 전달해줘서 왕의 뜻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부절을 갖고 진비를 찾아가게 되면 진비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절을 훔쳐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 이 여의가 훔쳐낸 이 부절을 들고 진비가 있는 병영까지 출발을 하는데 이 후영이 또 한 가지를 또 제안을 합니다. 탈취해 간 부절을 보여줬을 때 진비 장군은 분명히 오히려 또 의심의 표현으로 왕에게 확인차 사병을 보내서 왕한테 확인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예전에 소개했던 저 백정이었던 주예가 힘 좀 쓰고 역사하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진비가 명령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소리 하걸랑 주예 보고 진비를 때려 죽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진비 제거만 하면 군사에 대한 확보는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 결국 위공자는 주예를 찾아가서 주예와 함께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왕의 부절을 들고. 출정이라기보다도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진비가 머물고 있는 진영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 부절을 보여줬어요. 진비에게. 근데 역시나 진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차 둘이 타고 와가지고 나보고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군사권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얘기하는 거 나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 병사를 보내서 왕으로부터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애가 철퇴로 진비를 쳐가지고 진비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절을 맞췄으니까 이 병력들이 위공자를 장군으로 모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위나라의 병력을 이끌고 조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투라는 것은 병사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공자는 그 위나라 병사들 10만 명에 대해서 이런 표를 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역특례법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역특례법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부자가 함께 전투에 나왔으면 둘 중에 한 명은 돌아가라. 아버지가 돌아가든지 자식이 돌아가든지 면제시켜 주는 거죠. 또 하나는 형제가 지금 현재 이 병력으로 동원됐으면 그 형제들 중에서 장남은 돌아가라. 막내. 이게 좀 서운합니다. 장남은 돌아가라.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혹시라도 이 병력 중에서 외아들이 있으면 돌아가라. 왜?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부양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나라에 여기 남아있는 병력 중에 이런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아주 현대화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파악을 딱 해보니까 10만 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가고 8만 명만 남게 된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집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투 외에 다른 잡생각 갖지 않는 그런 정예 병력 8만 명 끌고 조나라 도로 출병을 하는 거죠. 조나라에 이 병력을 끌고 도착을 하고 진나라하고 싸움을 막 하니까 조나라 한단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핑계는 자기들이 좀 힘들고 그동안 전투하면서 너무 이제 병사들이 지쳐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철군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위나라에서도 병력이 도착하고 뭐 또 주변에 초나라에서도 병력이 도착하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휴전을 하려고 진나라에서는 군사를 뺀 거죠. 위나라가 이런 식으로 초나라를 도와서 병력을 도착을 시키고 진나라 군들을 퇴각시키니까 조나라의 공자이자 위공자 매형인 평원군은 화살도 맨 채로, 그러니까 뭐 자기 처남인 위나라 공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나라 왕은 위나라 공자 이 신릉군에게 2번이나 절을 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라를 구해준 위인이니까. 그 시점에 사실 진비를 죽이게 되는 그 시점에 빈객이었던 후영은 나이 들었으니까 뭐 같이 참여는 안 했지만 북쪽, 그러니까 위공자가 출발한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자결을 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 자결을 했는지 뭐 나이 들어서 자결을 했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조나라가 전쟁의 위기에서 되살아났는데, 이때 위나라 왕은 병부를 훔쳐가지고 자기 나라 장군 진비도 죽이고 조나라 내동 도와주지 말라고 진나라에서 엄포도 놨는데 막 그런 일을 벌인 자기 동생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막 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위나라 공자 이 신릉군은 위나라 군대를 위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아요. 혹시 형이 화낼까봐. 그래서 조나라에 그냥 남아버립니다. 빈객으로. 역시 조나라 효성왕은 조나라를 구해줬다는 이 고마움에 돌아가지 않고 위나라 형이 무서워서 못 돌아간 이 위공자에게 먹고 살 거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주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위공자는 또 자기가 조나라를 이렇게 살려냈다 하는 이 약간 자뻑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겠다는 봉투를 싹 말 못하는 척하면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빈객 중에 같이 쫓아갔던 빈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공자에게 베푼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그 반대로 공자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거 그거 잊어버려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상황에 당신을 딱 보니까 당신이 이 조나라에 와서 공을 세운 거는 어찌 보면 위나라의 군사 때문에 위나라의 덕을 본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 너무 생색내지 마라. 조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조나라를 구한 거지만 위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위나라를 반역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사용한 군대는 역시 위나라 아니냐. 그러니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 좀 자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빈객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위나라 공자가 아 맞다. 내가 잠시 잠깐 이 승리에 도취돼서 잠시 잠깐 이성을 잃은 것 같다 하면서 다시 겸손히 봉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나라 왕은 봉투를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더 이렇게 권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탕모급이라는 정도의 땅을 주는 거예요. 이 탕모급이라는 표현이 어떤 땅에 세비를 얻게 되면 겨우 목욕 정도 할 수 있는 돈만 얻어지는 아주 조그만 양을 줬다는 얘기죠. 목욕비 정도 나올 정도. 그래서 그 아주 약소한 거죠. 약소한 거를 주고 끝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공을 세웠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할 때 너무 과하게 받으면 안 된다. 딱 적정한 공로에 맞춰서 뭐 당당한 게 아니라 정렴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위공자는 자기 고향인 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약 10년간은 조나라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위공자가 조나라에 계속 머물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2부에서 또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나라에서 알게 되는 빈객들, 모공과 설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나라의 공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옆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고요. 제 왼쪽으로는 다음 2편으로 넘어가는 영상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